창업과세법 2주차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가권과 징수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한 9쪽입니다. 자, 납세 의무가 성립된 경우 그때 납세 의무를 추상적 납세 의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납세 의무가 확정되면 이제 구체적 납세 의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 납세 의무가 성립된 경우, 납세 의무가 확정된 경우에 그 납세 의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납세 의무자는 어떤 의무를 지죠? 신고 의무를 지죠. 신고 의무. 이건 부가세 방식에서도 신고 의무를 져요. 다만 이제 신고 의무의 성질이 신고 납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는 그 납세자의 신고 행위를 통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고, 그런데 그 부가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신고 행위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협력 의무의 성질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근데 우리 강의 안에서 보면, 강의 안에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전자는 신고 확정 의무가 이렇게 돼 있는데 확정이란 단어를 빼주세요. 신고 의무가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고 확정 의무는 그거는 그 신고 납세 방식 조세에서 그렇고요. 부가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는 신고 의무를 부담하죠. 협력 의무의 일종인 신고 의무를 부담하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자는 신고 의무가 이렇게 바꿔주시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뭐죠?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그리고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과세관청은 뭐 할 수 있죠?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죠.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뭐 부가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는 당연히 부가권을 행사해서 납세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가 있고요. 신고납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도 납세자의 신고 행위를 통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긴 하지만 부차적으로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납세자의 신고 행위에 어떤 오류가 있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과세관청의 부가권을 통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죠. 그 다음에 후자,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과세관청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부가권,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성립된 이후 과세관청에서는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부가권과 징수권에 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먼저 부가권의 제척 기간 한번 보세요. 자, 부가권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또는 이미 확정된 납세 의무의 내용을 수정하여 확정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과세관청의 권한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가권에는 일정한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척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제척 기간이 무슨 개념인지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권리의 존속 기간, 권리의 행사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기간으로는 그 제척 기간이 있고 또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척 기간, 소멸시효 기간 둘 다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도과하고 난 다음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이런 점에서는 똑같아. 제척 기간이든 소멸시효 기간이든. 그러니까 그런데 제척 기간하고 소멸시효 기간은 구별돼요. 구별되는 개념인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 달라요. 제척 기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형성권을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소멸시효 기간은 주로 청구권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제척 기간 같은 경우 보면 주로 그 적용 대상이 형성권이야. 그럼 형성권이 뭐냐?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해요. 형성권의 대표적인 예로는 취소권, 계약, 해제, 해지권 이런 것들이 형성권이에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면 어떻게 되죠?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죠. 그러니까 형성권이에요. 그 다음에 취소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 없이 어떤 법률 행위를 했어요. 이런 경우 그 친권자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취소하게 되면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죠. 이와 같은 취소권, 계약 해제 해지권이 형성권이에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제척 기간은 이와 같은 형성권에 대해서 그 권리 행사 기간을 정해놓은 게 제척 기간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이게 제척 기간이야. 그럼 소멸시효 기간은 뭐냐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서 그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주로 이제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는 또 그 제척기간하고 다른 게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정지되기도 해요. 응?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시효의 중단, 정지 제도가 있어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 정지가 돼요. 그런데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라든지 정지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척기간은 법이 정해놓은 행사기간을 도과하면 그냥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중단되거나 정지되느냐는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다르다. 제척기간은 주로 형성권을 대상으로 하고 소멸시효는 주로 청구권을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그 시효의 중단, 정지 제도가 있지만 제척기간에는 그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없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조세법제에서는 부가권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규정해 놓고 있고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징수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제척권은 지금 아까 제척기간은 형성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가권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형성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권이 뭐냐? 납세 의무자에게 구체적인 납세 의무를 발생시키는 권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가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세법제에서 제척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제척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자, 부가권의 제척기간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시면은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과세처분이나 또는 경정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예요. 당연무효. 자, 그럼 제척기간을 한번 살펴보죠. 이 제척기간에는 통상의 제척기간과 특수한 제척기간이 있어요. 통상의 제척기간을 먼저 보면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죠.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에요. 제척기간은 몇 년? 5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부과권을 행사해야 되고 5년이 경과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으로 제척 기간이 연장이 되고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기간이 더 연장이 돼요.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척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좀 길어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의 제척 기간은 10년이고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이에요. 상당히 길죠. 여기 보면 뭐 통상적인 조세이든 상속세, 증여세이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는 이런 경우에는 다 기간이 상당히 연장이 되죠. 장기로 연장이 되는데요. 거기 조그만한 별표 표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시죠. 거기 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허위 매매 계약서의 작성, 허위 회계 장부의 작성,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 은닉 행위가 부과됐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적극적 은닉 행위가 부과됐어야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세금 포탈이라든지 환급 공제라는 결과가 발생했어야 돼. 응? 내가 어떤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했는데 세금을 포탈하지 못했어.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제척기간 5년이 적용돼요.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에는 10년이 적용이 되고 10년, 15년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통상적인 일반적인 제척기간이고 특수한 제척기간이 있어요. 특수한 제척기간. 특수한 제척기간이 뭔지 한번 보죠.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의 결정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특수한 제척기간이죠. 그러니까 아까 통상적인 제척기간 5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1년 이내 어떤 결정이라든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특수한 제척기간을 둔 이유는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죠. 아까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른바 조세 심판이에요. 행정 심판의 일종이죠. 조세 심판은 특수한 행정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기관이 심판기관이 되는 분쟁 해결 제도가 행정심판이잖아요. 요게 이제 그 조세심판, 행정심판, 특수한 행정심판이죠. 이의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게 이의 신청이에요. 심사 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거죠. 심판 청구는 조세심판원에게 하는 거예요.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게 심판 청구. 그 다음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요게 이른바 조세심판에 해당돼요. 조세심판. 조세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조세 분쟁의 해결 마지막 7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조세심판을 청구해서 결정을 받았다든지 또는 행정소송, 예를 들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결정 또는 판결의 취지에 쫓은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세 부과 처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심리를 해봤더니 이게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야. 이자소득이야.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자 소득으로 이제 부과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5년이 경과한 거야. 5년이 경과했어. 자, 이런 경우에는 이자 소득으로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느냐? 아니에요. 요 특수한 제척 기간이죠. 요 특수한 제척 기간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록 통상적인 제척 기간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자 소득으로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특수한 제척 기간은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둔 거예요.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둔 거. 그 10쪽 한번 보세요. 10쪽의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단락 보면 판결에서 판시한 위법 사유를 보완하는 등 판결의 취지에 따른 그런 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이고 납세 의무자를 달리하는 등 새로운 처분은 할 수 없다. 또한 종전 처분의 부가세액을 한도로 해서
재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종전 처분의 부가세액을 넘어가는 증액하는 처분은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특수한 이 제척 기간은 정말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거예요.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실제 이제 판례에 있었던 사안인데요.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B에게 증여를 했어요.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B에게 증여를 했는데 이 부동산에는 담보가 설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증여를 하면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 채무를 B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B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 있죠. 부담부 채무. 부담부 채무는 우리가 증여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아까 증여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대가 없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담부 채무는 대가성이 인정이 되죠. 이건 증여가 아니죠. 그래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부담부 채무는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부담부 채무까지 포함해서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송이 제기됐는데 법원에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부담부 채무 부분에 해당되는 증여세액에 대해서 취소하는 이런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 이 부동산을 증여를 했는데 부담부 채무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대가성이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뭐에 해당이 되죠? 부동산 양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부동산 양도.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어요. 양도소득세. 근데 이게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있나요?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거 판결이 취지에 쫓은 처분은 맞긴 맞는데 납세 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허용되지가 못해. 허용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A가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수중자,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해요. 그러니까 A가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B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증여세에 대해서 누가 다투는 거예요? B가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물론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충적으로.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원칙대로 그 수중자가 증여세를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자,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해요? A가 부동산을 B에게 양도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이 부담하는 거죠. A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종전처분은 납세 의무자가 누구였어요? 수중자 B였죠. 그런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 의무자가 누가 돼요?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니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제척 기간이 아직 도과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제척 기간 5년이 도과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 특별한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면 부과할 수가 있겠지만 이때 이 특별한 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종전 처분과 납세 의무자가 달라지면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허용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자,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한번 살펴보죠. 제척기간의 기산일. 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데요. 자, 과세 표준과 세액에 대한 법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 그러니까 아까 여기 통상 제척기간 같은 경우에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라 그러는데 그 기산일이 언제냐? 법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권을 행사해야 돼요. 종합부동산세 인지세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 종합부동산세는 언제죠? 기준일 매년 6월 1일. 인지세 같은 경우에는 재화를 취득한 날이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를 성립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권을 행사를 해야 되고요.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해서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죠.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신고라는 그 어떤 신고 기한이란 개념이 없죠. 여기서 법정 납부 기한의 다음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부가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징수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징수권의 소멸시효. 자, 징수권이라는 게 뭐냐?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과세관청의 권리가 이제 징수권이에요. 징수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이에요. 10년.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야. 나머지 조세의 경우, 그러니까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이에요. 소멸시효 기간이 5년. 자, 기산일 언제서부터 그러면 10년 언제서부터 5년이 되느냐?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죠. 그럼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요건 국세징수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신고 납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는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에요. 신고 납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는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 고지에 의한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에요. 납세 고지에 의한 납부 기한의 다음 날. 다음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국세 인지세. 이건 뭐예요? 자동 확정 방식 조세죠. 자동 확정 방식 조세의 경우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언제일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국세징수법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해놨냐면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거는 조금 입법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좀 잘못 입법됐다.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많아요. 이건 자동 확정 방식 조세요. 자동 확정 방식 조세. 법이 정한 과세 요건이 충족된과 동시에 그냥 확정되는 거예요. 이건 별다른 뭐 신고 행위라든지 또는 어떤 과세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요하지 않고 바로 확정되는 거거든요. 이 징수권이라는 게 뭐야?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법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납세 고지에 의한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고 법정 납부 기한의 다음 날로 해야겠죠. 법정 납부 기한의 다음 날. 이 법정 납부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면 납세 의무가 확정된 시기하고 그 다음에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시기하고 떨어져 있어요. 괴리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 그 현재 국세징수법에서는요, 이런 자동 확정 방식 조세에 대해서 납세 고지에 의한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소멸시효 중단. 아까 내가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정지된다 그랬죠. 제척기간 같은 경우는 중단, 정지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 사유가 발생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중에 그 중단 사유가 소멸하고 난 다음에는 새롭게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이 되는 걸 우리가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정지가 있어요. 소멸시효의 정지는 그 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잠깐 소멸시효의 진행이 포즈되는 거죠. 잠깐 멈춰요. 그리고 그 정지 사유가 끝나고 난 다음엔 그 나머지 소멸시효 기간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단하고 정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 사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멸시효가 새롭게 다시 진행돼요. 근데 정지는 잠깐 멈춰섰다가 정지 사유가 끝나고 난 다음엔 그 나머지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는 점이죠. 이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한번 살펴보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는 납세 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참가압류, 압류 등이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잠깐만. 이 소멸시효의 중단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죠.